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차부터 정리해놓고 확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국계법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하는 행위에 관해서 다룬 법률. 그래서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니까 행정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래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뭐 했죠?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습니까? 두 가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같은 도에서 지정이 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되거나 해서, 같은 도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해주면 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 했죠? 공동으로, 같이. 둘 이상일 때는 항상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은 역시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다시 두 개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고, 결론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똑같이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구체화한다라고 했으니까 구체화되는 내용,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요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용도, 지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번 주에 용도, 지역 하다가 말았죠. 자, 보면은 오늘 확인학습 문제 보면은 1번 보죠.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 옳은 지문이고, 자, 광역계획권 아까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죠.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해서 국장이나 도지사, 이 딱 두 사람만 지정을 하는 거지 광역시장은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도에서 지정이 될 때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각각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3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같이 해야죠. 같이. 시도에 걸치든 시군에 걸치든 원칙은 공동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다 하면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만약에 시군에 같은 도에서는 시군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일단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국장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얘는 누가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원칙부터 먼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중 시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국장이 하는 거지, 별말이 없을 때는 항상 원칙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원칙으로. 그래서 시도지사가 같이 한다는 거, 공동으로. 그 다음에 4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견 청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했죠?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공청회를 거치죠.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이고, 5번에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죠? 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요것처럼 시도지사가 만들었을 때는 국장이 승인하고 시장 군수가 만든 건 도지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틀린 지문이고, 6번에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보면은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그 다음에 시, 군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 근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확정. 예전에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았지만 권한을 내려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광역지자체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도는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이렇게. 그다음에 7번에 재검토 나오면 몇 년이라고 했죠? 5년. 그래서 재검토는 5년마다. 그래서 재검토가 5년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기억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재검토는 5년마다.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원칙 누가 만들죠? 특, 광, 시, 군이. 여기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둘 다 여기 도시군 계획이니까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죠. 둘 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특, 광, 시, 군이 만들고 관리계획도 특, 광, 시, 군이 수립을 합니다. 입안을 하고. 근데 기본계획은 예외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도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유들은 제가 아직 안 했으니까 특광시군이 원래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로 입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대부분 누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네, 옳은 질문. 그러니까 지금같이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입안한다. 그건 틀린 질문. 국장은 이런 거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국장이 입안한다.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할 수 있다 하면은 원칙대로 특, 광, 시, 군이 입안한다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정답이 되는 것들은 예외가 많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알아야 이제 이게 예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말이 없고 그냥 문장이 나왔을 때는 항상 원칙으로 대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여기. 자, 관리계획의 내용은 요 6가지죠. 이 6가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기반 시설의 설치이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요 6가지 아니면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배운 건 아니고 2시간 할 때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구역으로 끝난다고 모두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것도 구역으로 끝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용도 구역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명칭이고 지역의 명칭일 뿐이지 구역으로 끝난다고 무조건 용도 구역, 지역으로 끝난다고 무조건 용도 지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이게 용도 구역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10번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그다음에 결정 고시한다라고 했죠. 자, 입안 결정 고시하고 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지형 도면을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형 도면을 또 따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때 이번 시험 기출 지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뭐 63페이지 이하부터 보면 되는데 어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죠. 막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막 후기가 막 올라오고 있죠. 그 막 3개월 만에 합격 주기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일반인들이 3개월 만에 합격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 뭐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3개월 만에 합격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책을 다 읽는데도 3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괜히 막 자기가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면은 자기가 우월한 사람인가? 그 보시면은 서경석 육사에 들어갔다가 서울대에 다시 들어가죠.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2년 걸리죠. 물론 자기 스케줄 하고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천재인데 그 천재도 뭐 2년에 걸쳐서 하는데 3개월 만에 합격했다? 3개월 만에 합격하면 뭐 상을 주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누가 이렇게 저도 회원 가입은 안 돼 있는데 인기글 이런 거는 보입니다. 이게 클릭해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써놓은 사람이 있던데 나는 10개월 동안 진짜 똥줄 빠지게 공부했다. 이 사람이 정상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3개월 만에 뭐 대충 했는데 난 책도 안 사고 인강만 듣고 합격을 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볼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이렇게 그리고 뭐 3개월 5개월 만에 단기간에 합격한다.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운으로 합격한 거죠. 그냥 1년 동안 아니면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차라리 저 같으면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합격할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꾸준히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용도 지역의 분류부터 한번 해보죠. 용도 지역은 여기 용도란 단어랑 지역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용도 지역은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 전부에 지정했습니까? 일부에 지정했습니까? 전부.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전부에. 그다음에 그 용도는 쓰임인데 용도 지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이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분류를 해보면 일단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그 4가지 용도가 뭐였죠? 맞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도, 관, 농, 자 뭐 이렇게 했었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하면은 법에서의 9개의 분류. 그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하죠. 그래서 주거지역을 세분하면 그것보다 일단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전용은 다시 1종, 2종으로. 그다음에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우리 책에는 순서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요거 순서대로 웬만하면 좀 외워주십시오. 요거는 용도지역은 순서대로 외워야 제가 요 뒤에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갖다 붙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뒤에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게 있고 안 외워도 되는 게 있는데 요 용도지역은 제가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자연녹지. 이렇게 하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오죠. 이게 용도지역의 분류.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그래서 1종은 단독 양호한, 2종은 공동 양호한. 그다음에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인데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주무시는 거 아니죠? 거의 75페이지 보시면은 75페이지 그 핵심적인 단어들은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에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이런데 도시 중심지.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이렇게. 그다음에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그다음에 유통기능은 지역 간 내지는 지역 내에 물류, 유통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그다음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업공업.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 단어가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 데가 준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안 되죠. 생산 녹지는 개발이 유보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보전이 필요하지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그래서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 생산 녹지는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요게 용도 지역의 분류. 그다음에 자 63페이지에 보면은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라는 게 나오죠. 용도 지역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요거 용도 지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했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은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원칙 보면은 국장, 시, 도, 대도시 시장은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원칙은 일단 지금은 원칙만 관리계획으로.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예외가 있죠. 자, 관리계획은 이렇게 입안하고 결정, 고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하고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걸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다 거치면 원칙.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싹 다 안 거치고 그냥 용도 지역 지정된 걸로 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기사항이니까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65페이지. 65페이지에 거기 4번에 밑에 쪽에 4번에 보면은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규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그 규제가 흔히 쓰는 말로 이제 행위 제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따라붙는 행위 제한이 크게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건축 제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폐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뭔지는 제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 건축 제한. 자, 각각의 용도 지역들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을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주거 지역에는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들 건축 제한입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에서. 그래서 보면은 또 그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서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의 그 뒤에 밑줄 하나 할까요? 쭉 밑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이나부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제한, 요거까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요걸 건축 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는 건축 제한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오케이. 그래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거 보면은 건축 제한이구나.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걸 건축 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는 공장 종류의, 공장 용도의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저층의 편리안이죠. 저층은 4층 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층수도 제한하겠다라는 거.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거.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요거 원칙은 어디서 정하죠? 대통령령 동그라미. 대통령령. 그래서 원칙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일단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시고 뒤에 보시는데 3번, 4번 이런 것들은 일단 참고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특례 나오죠. 이 특례는 암기사항이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 가로 3번에 그 66페이지 가로 3번 밑에 쪽에 특례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일단 놔두시고 용도 지역 내의 용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자, 대통령령의 별표 2에서 별표 22까지이다. 별표가 뭐냐면 자, 조문에 쓰기에는 양이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맨 끝에 가면은 별표 1번부터 몇 번까지 해가지고 양이 너무 많은 것들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별표라고 합니다. 별표. 그래서 별표 2번부터 22번. 그러면 개수로는 몇 개일까요? 21개.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21개의 용도 지역들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를 표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표로. 해서 건축 제한 그 뒤에 읽어보면 건축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는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단 이거는 일단 놔두시고 해서 옆에 보시면 심화라고 돼 있죠. 그런 것들은 일단 됐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별표 2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별표 3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 쓰지도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67페이지에 팁 보이십니까? 팁? 67 앞에 페이지 방금. 전체를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볼 필요도 없고 왜 필요가 없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별표 2, 별표 3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별표에서 정한다고 했죠. 즉 그 별표를 제가 옮겨보죠. 거기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그거 펴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별표 2번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 표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우리 책은 이걸 풀어 써놨는데 이런 표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칸 여기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칸은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면은 또 기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종 전형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죠. 그러니까 일단 단독주택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 근생,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품 같은 거 파는데,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 됩니다. 요거. 자,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게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니까 전국 어딜 가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이 두 개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은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국 어디 가나 일종 전용 주거지에 가면은 단독주택이랑 일종 근생은 무조건 된다. 무조건. 근데 여기에 없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 칸을 봐요. 오른쪽 칸을.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니은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엄청 많죠. 그래서 그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조례로는 요거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례라는 건 서울시 조례가 다르고 부산시 조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조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는 요거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정하는데 부산에 가보니까 이거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개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물 중에서 서울시 조례로는 허용하지만 부산시 조례로는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내가 의뢰받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외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당연히 될 것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양호안이니까 단독주택 되고 일종 근생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는 조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요 정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이것도 내기는 좀 그런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표 22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죠. 기출문제 다음 중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없는 건축물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그럼 주거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 제일 안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우리 업무랑 제일 관련이 깊은 것들, 그걸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그게 2종 근생.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아파트 단지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령으로는. 근데 우리 아파트에는 그거 있는데 라고 하시죠. 그거는 조례로 하는 거죠. 대부분의 조례로는 2종 근생까지도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나오면은 그냥 주거지역이랑 나중에 할 건데 1종 근생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인데 2종 근생이라는 건 1종 근생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조금 더 시끄러운 거 그런 것들이 2종 근생. 그러니까 개 짖고 이러면 시끄럽겠죠. 그런 것들이 2종 근생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도 2종 근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주거지역의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보기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해가지고 제일 안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업무랑 제일 관련 깊은 게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이게 정답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 이렇게 2종 근생. 것들. 그래서 요런 표가 요렇게 생긴 표가 총 21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수가 없죠. 외울 수가.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에는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뭐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확인할 겁니다.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66페이지 밑에 보면은 66페이지 그 앞에 페이지에 아까 파란색 글자 중에 안 읽은 거 있죠. 맨 밑에 파란색 글자. 자, 그러니까 파란색 글자 보면은 여기서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썼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거 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건 되지만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열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상업지역 같은 데 가면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많을까요? 없는 건물이 많을까요?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한참 써야겠죠. 그게 반대로 합니다.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그게 21개 중에 딱 7개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보면은 단 뒤에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위주로 상업 기능이 포함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준자 들어간 거 하나 더 있죠. 상업지역 빼고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하면 6군데. 그 다음에 하나 더 계획관리지역까지. 계획관리지역은 뭐 하는 데였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요런 데 딱 7군데만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다음 68페이지 한번 볼까요?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돋보기에서 핵심 보이죠?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좀 정리하라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단독주택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그 표의 첫 번째 칸에 보면 그 파란색 보고 있는 겁니다. 68페이지에. 자, 그거는 단독주택이 안 된단 말이 아니라 단독주택조차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은 얘네들 중에서 여기 유통상업지역 여기는 지역 간, 지역 내 유통기능이나 물류기능 이렇게 도매시장 같은 데라고 했죠. 이런 데는 새벽에 시끄러우니까 집 못 짓습니다. 집.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뭐 하는 데죠? 공해성 공임이나 중화업공업. 막 공장 매연이 배출되는데 그 옆에 살고 싶으신 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은 단독주택 설치 금지라는 건 단독주택조차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주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딱 2군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시고 아파트 설치 금지는 별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우리 중개 대상물의 대부분이 아파트겠죠. 이거 아파트 되고 안 되고는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도 그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도 아파트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아파트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면은 좀 봐두시는데 일단은 2군데 들어가야겠죠.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 요거.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밑줄 하나 해놓죠. 일반 공업지역. 그 아파트 안 됩니다.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는 이제 쉽습니다.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짓습니다. 아파트라는 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녹간농자는 원칙적으로 4개층 이하의 건물만 짓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녹간농자는 안 됩니다. 아파트가. 그 다음에 일자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일종 전용은 뭐 하는 데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일종 일반은 저층 편리한 이니까 안 되겠죠. 일자 들어가는 거.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없는 용도지역은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도 나오지만 단순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없는 용도지역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건.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없고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일반 공업지역이 하나 정도. 일반 공업지역.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 공업지역은 절대 주택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 안 된다라는 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녹관농자 안 되고 일자 들어가는 거 안 되고 뭐 정답 나오면 2, 3, 준 이것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하면은 2, 3, 준 중에 하나. 이렇게. 2종 일반, 3종 일반, 2종 전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도 당연히 아파트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건축 제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있죠. 그 바로 밑에 아파트 밑에 요거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종근생이라는 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편의점 같은 것들 안 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건 문제에 나온다고 했죠. 보기에 보면은 일종근생, 이종근생 하나 넣어놓고 일종근생 주택 이런 거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일종근생은 무조건 되니까 일종근생이 뭔지를 알아야 뭔지. 그러니까 뭐 양수장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양수장. 뭐 학교 이런 공공시설은 당연히 되겠죠. 학교 같은 것들도 그 전용 공업지역 빼고는 다 됩니다. 학교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것도 집어넣고 뭐 주택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종근생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기술 같은 것들은 제가 기출문제 푼다든지 이럴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종근생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됩니다. 위락시설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막 지금부터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것들 놔두시고, 그다음에 종교집회장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쓴 것도 아니고 일부만 표시를 한 겁니다. 일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아 되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뭐 다 외우진 말고 지금은 아파트만 그리고 일종근생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그것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옆에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해서 건물을 지어서 대지 중에서 건물을 얼마만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는지 이게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몇 배만큼을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전에도 했지만 용적률이 만약에 200%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에다가 얼마를 곱했었죠? 2. 300%면 3, 500%면 5. 대지 면적의 2배, 3배, 5배, 10배만큼을 건물의 연면적으로 이렇게 위로 쭉쭉쭉쭉쭉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용적률. 해서 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규제, 행위 제한이 3가지 따라 붙는다고 했죠? 지금까지 했던 게 건축 제한. 각각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저 21개의 용도 지역들마다 최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집중만 하면은 금방 외우면 금방 외워. 별거 아닙니다. 해서 뒤에 보면은 표가 나올 겁니다.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 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10번 치면 7, 8번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나온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 70% 이상 나오면은 그거는 나온다 생각하고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박스형 문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건폐율부터 한번 해보죠. 건폐율은 최대 한도만 있는데 그 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죠. 표의 용도 지역, 자 순서대로 그 70페이지 용도 지역 돼 있고 구분돼 있고 세분돼 있죠. 구분이라는 건 법에서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세분은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 표에 보면은 국토계획법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시행령 돼 있죠. 자 법에서의 최대 한도가 있고 대통령령에서의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에서는 이렇게만 분류를 하죠. 요까지가 법에서의 분류.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상업지역에서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 한도가 법에서는 70%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거지역 최대 70%를 다 쓸 수 있는 곳은 주거지역 중에 가장 행위 제한이 완화된 곳이겠죠. 어딜까요? 준에다가 70 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최대 90%인데 어디 90 주면 될까요? 중심이 가장 완화된 곳이요. 여기 90.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최대 70%인데 셋 다 70입니다. 녹지지역은 최대 20%인데 이거 셋 다 20%입니다. 그러면은 자 건폐율은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좀 구분하면 밑에는 쉽습니다.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이니까. 그래서 자 주거지역부터 볼 건데 주거지역은 최대 70인데 그 70을 준 주거지역이 70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둘 다 50. 둘 다 50. 그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은 60. 1종, 2종은 60. 60. 이거 3종 일반은 오히려 50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이거 하는데
용적률이 200%고 건폐율이 50%인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자, 100제곱미터에다가 건폐율을 50을 다 쓰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똑같이 쌓아 올리면 4층까지 아닐까요? 그렇죠. 50, 100, 150, 200이니까. 근데 이 4층보다 더 높게 짓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바닥을 줄이면. 그러니까 건폐율을 줄여버리면 용적률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건폐율을 줄면 그 층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3종 일반이라는 건 중고층 고층 주택이니까 고층이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1종, 2종에 60을 주고 3종에 50 바닥을 줄이면은 층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종은 오히려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아까 70이라고 했죠.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순서대로 90이 최대인데 중심 상업지역이 90. 그 다음에 일반은 80, 유통 80, 근린 70. 요거.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한번 묶어보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이죠. 5.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이 60.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오히려 50으로 줄어듭니다. 3종 일반이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이 90, 일반이 80, 유통이 80, 근리는 전화번호 저장하십시오. 그 건폐율이라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전화를 하는 거 장난 전화하는 거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 전화는 하지 마시고 제가 전화는 하면 안 됩니다. 010-5657-9887. 아 그렇습니까? 010-5657-9887. 전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책임 못 지니까. 저장은 해두시되 기억이 안 나면 건폐율 검색해 보는 거죠. 길 가다가. 그래서 5657-9887, 5657-9887. 그러니까 밑에는 그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좀 구분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전화번호로 5657-9887, 5657-9887, 5657-9887, 5657-9887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잠깐 했는데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그 다음 계획관리만 40, 계획관리만 40. 그리고 나머지 밑으로 쭉 20. 그러니까 녹지부터는 쭉 20입니다. 녹관 농자가 다 20인데 계획관리 요거 하나만 40.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은 순서대로 좀 외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 이거 숫자를 바로바로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폐율은 5657-9887 해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이 60인데 3종 일반은 줄어듭니다. 50으로.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70. 이게 5657.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해서 5657-9887.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은 222. 계획관리만 40. 계획관리만 40. 나머지 다 20. 이렇게. 그래서 계획관리가 40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녹지지역 밑으로는 싹 다 20. 이렇게. 요게 건폐율. 5657-9887, 777, 22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5657-9887, 777, 22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이렇게. 자, 이게 건폐율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보시면은 자 범위로 돼 있을 겁니다.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 일단 이상 무시. 최대한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 내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최소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궁금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도 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최대한도만. 지금은 일단 최대한도만 봅니다. 최대한도만. 자, 건폐율은 전화번호로 외웠고, 자, 용적률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죠. 주거지역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는 500입니다. 500. 그 500을 어디다 주면 될까요? 준주거지역 그래서 500.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부터. 그리고 순서대로 50씩 더합니다. 해서 100, 150, 200, 250, 300 하면 이게 3종 일반. 3종 일반. 그리고 준주거지역만 500. 순서대로 50씩 쭉쭉쭉 더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가 1500입니다. 1500. 1500 어디다 주면 될까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순서대로 200씩 뺍니다. 여기는. 해서 1500, 1300, 1300,
1100, 900. 그래서 이 상업지역을 순서대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 자 여기 주거지역에서 50씩 더하던 게 어디서 끝났죠? 300에서 100, 150, 200, 250, 300 300에서 순서가 끝났죠? 그래서 이 300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전용 전용 공업지역은 300부터 또 똑같이 50씩 더합니다. 그러면 300, 350, 400. 그래서 준주거지역 이 400이 공업지역에서 쓸 수 있는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고. 그러니까 용도지역만 순서대로 외워놓으면은 50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규칙성을 따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헷갈립니다.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헷갈리는데 그것도 별로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아니, 자 녹지지역 밑으로는 80 아니면 100입니다. 80 아니면 100.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가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면은 책에서는 보통은 표현을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을 저는 수업할 때는 그냥 비도시지역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비도시지역 이렇게 물어보면은 촌, 시골 이런 거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4가지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도시지역, 외지역이다 하면 요거 빼고 뭐죠? 요 3가지. 촌, 시골 이런 거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80 아니면 100인데 100이 더 많습니다. 80은 딱 1개. 근데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죠. 그래서 80이 2개고 100이 1개입니다. 보이십니까? 녹지지역은 100이 2개고 80이 하나. 관리지역은 80이 2개고 100이 하나. 그러면은 녹지지역은 80이 딱 1개입니다. 어디다가 80 주면 될까요? 그렇죠. 보전만 80이고 나머지는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100이 1개입니다. 그럼 어디다 100을 주면 될까요? 그렇죠? 쉽죠.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다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최대 한도가 100이 2개고 80이 하나인데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보존 녹지만 80, 나머지는 100.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100이 2개다. 그러니까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보존 녹지가 8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가장 개발이 되는 계획관리만 100이고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최소치는 일단 놔두는 겁니다. 최대치만 일단 보는 거 최대치만.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면은 건폐율은 전화번호로 5657-9887 5657. 뭐 전화번호 이상한 거 저장하면 안 됩니다. 애인 전화번호 이런 거. 전화번호는 5, 6, 5, 7, 9, 8, 8, 7 해서 요 5가 전용 주거죠. 1종, 2종 둘 다. 그 다음에 6은 일반 1종, 2종.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이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90, 80, 80, 70. 이렇게 5657-9887. 공업지역은 셋 다. 녹지지역은 계획관리는 나머지는 다 외웠죠? 그 다음 그 용적률 주거지역에서 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얼마씩 더하면 되죠? 해서 100, 150, 100, 150, 200, 250, 300 하고 준주거지역은 그 준주거지역만 좀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100, 150, 200, 250, 300 해서 그 시험에는 용적률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복잡하니까 조금 더. 그래서 용적률이 많이 나오긴 한데 뭐 갑자기 뭐 이런 것들 박스를 주고 다음 중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뭐 낮은 데서 높은 것은 옳게 나열한 것은 해서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아주 전형적인 형태. 올해 시험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쉬운 겁니다. 4개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27회 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4개. 2번 용도지역 4개. 3번 용도지역 4개. 4번 용도지역 4개. 5번 용도지역 4개. 그러면은 4개씩 5개니까 20개를 찾아야겠죠. 한참 걸립니다. 한참. 이런 것들은 내가 한 3분 안에 풀 자신이 없으면은 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찾고 있죠. 5, 6, 5, 7, 9, 8, 8, 7 아니면 100, 150, 200, 250을 손으로라도 해야죠. 손으로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걸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푸는데 내가 빨리 풀 자신이 없다.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쓰죠. 이게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5번. 그러면은 이 20개를 한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함정이 있었는데 4번이 뭐였냐면 만약에 문제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였으면 4번 지문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주 예쁘게 뭐 순서대로 쫙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을 풀면서 100, 150, 200, 250 하나 주고 100, 150, 200, 250 하나 주고 이걸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4번에 오니까 4번에 올 때쯤 되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인지 낮은 데서 높은 데인지 까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동안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거 보지도 않고 바로 찍는 거죠. 정답이 5번인데 다 틀렸으면 다 틀렸죠 이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4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숙달이 돼요. 숙달이.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숙달 되도록 최대한 빨리 풀게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아니면 실수해서. 그래서 시험지는 어차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다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암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어 놓는 겁니다. 크게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크게 해놓고 뭐 낮은 데서 높은 데면 이렇게 암호를 해놓고 푸는 겁니다. 문제를. 그리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또 마찬가지. 크게 표시는 크게 시험지.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옳은 거 찾는지 틀린 거 찾는지 크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문 긴 거 이런 거 보다가 4번쯤 내려왔는데 옳은 거 찾는 건지 틀린 거 찾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눈만 살짝 올리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항상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모의고사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잘못 고르면은 치명적이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처음 문제 풀 때부터 아예 습관을 들이십시오. 내가 옳은 것은 이렇게 표시해 놓겠다. 틀린 것은 이렇게 표시해 놓겠다.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계속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전용 주거 지역 이런 것들은 100부터 해서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지역은 500 용적률은 중심 상업 지역은 용적률 최대 한도가 1500 얼마씩 빼죠?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전용 공업 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하죠? 300 해서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 지역 중에 80인 곳은 보전 녹지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보전 녹지면 80 나머지는 100. 그 다음에 관리 지역 중에 100인 곳은 계획 관리만 100 나머지는 80. 그 다음에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 지역 80 요거 그게 그러니까 아까 75페이지에 가면은 용도 지역에서 뭐 분류랑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써놨죠. 그래서 용적률의 그 최소치는 아직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긴 볼 건데 최소치는 아직은 안 보셔도 되고 일단 최대치부터 요거를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75페이지만 통째로 외워도 뭐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71페이지에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별도 규정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암기사항이니까 놔두십시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 72페이지, 73페이지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나오면 틀리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 지역들마다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정한 규정이 있을 때는 더 완화해 주는 것도 있고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이거까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가로 1번 요거는 뭐 쉬우니까 한번 보죠. 자,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한다고 했죠. 근데 일시적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활용할 수 없다라면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활용할 수 없다. 끝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가로 1번에 뭐가 막 써져 있죠.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데.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다라면은 활용할 수 없다고 끝나면 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하는데가 나오는데 행위 제한이 자 용도 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중심 상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다 짓게 해놓고 나중에 지정을 하니까 이게 주거 지역인 겁니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원래 활용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그럼 철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일 센 대로 쓰게 해놨다가 나중에 좀 더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행위 제한이 제일 센데 글자부터 되게 세 보이죠? 제일 센 곳, 제일 센 곳. 자 그러면은 이 21개의 용도 지역 중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21개 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딜까요? 거기입니다. 거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경우라고 돼 있죠? 용도 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두 번째,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경우라고 돼 있죠? 76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경우. 자, 보면은 여기 도시 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도시 지역 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디죠? 행위 제한 제일 센 데가? 녹지 지역. 녹지 지역 중에 제일 센 데는? 녹지 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중에 보전이 제일 세지 않을까요? 이제 규제가 제일 강한 곳. 그래서 보전 녹지. 그래서 도시 지역이 아직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세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 지역 중에 제일 행위 제한이 강한 곳이 녹지 지역이고 녹지 지역이 지역에 제일 센 데가 보전 녹지니까 보전 녹지. 그러면은 관리 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제일 센 데는 어딜까요? 다 보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곳에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전 관리, 싹 다 보전자 들어가는 거. 보전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것들을 놔두시고 77페이지 용도 지구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